네, 안녕하세요. 오약사의 약 이야기의 오현진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20번째 영상까지는 모두 약동학적 기전에 의한 약물 상호작용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약동학에서 첫 번째 단계는 흡수 과정이고요. 그래서 흡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우선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약물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받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약물의 흡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약물 흡수 과정 개요를 보고 약물이 장 상피세포를 통과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초의 통과 대사 First Pass Metabolis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생체 이용률 Bioavailability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흡수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 메커니즘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물 흡수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약물 흡수라고 하면은 경구로 투여한 약이 전신 흡수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물 흡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면요. 약을 복용한 복용 지점에서부터 약이 전신 순환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구 복용한 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렇게 입으로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식도를 거쳐서 이렇게 위에 가서 상당한 시간을 체류하다가 이렇게 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장으로 가서 주로 약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약이 흡수가 되는 주된 장소는 장인데요. 장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 헤파릭 포로 베인이라고 하는 이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파릭 포로 베인은 우리말로 간 문맥이라고 합니다.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제 general circulation 또는 systemic circ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신 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이제 장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바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먼저 간으로 가게 되고 간에서 어떤 처리나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다른 장기 곳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약이 결국에는 간을 거친 다음에 전신순환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흡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은 약이 얼마만큼이 흡수가 되어서 전신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데는 여기 3가지 요소가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약이 장 상피세포를 통과해서 장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 상피세포 또는 내피세포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대사가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세포에서 대사가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약의 장 상피세포 통과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이 장 상피세포를 통과할 수 있는가? 네, 중요한 문제죠. 약이 장 상피세포를 통과해서 몸 안으로 들어와야지 또 이제 약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약이 장 상피세포를 통과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장 상피세포입니다. 요 하나하나는 장 상피세포이고 여기 이제 뮤커스라고 적혀져 있는 있죠. 여기는 이제 바로 장 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이쪽 장 내강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이쪽이 이제 바로 혈액입니다. 그래서 bloodstream 혈액이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헤파릭 포로 베인을 통해서 이제 간 문맥을 통해서 이제 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 내강에서 이렇게 여기를 어찌어찌 통과해서 이제 혈액으로 들어와야지 이제 흡수가 가능한 것인데요.
어떠한 약들은 아예 여기서 흡수가 안 돼서 그냥 장 내강에만 머물다가 그냥 슉 빠져나가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장 내강에만 머물다가 나중에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약들은 일부만 흡수가 되고 일부는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흡수가 안 된 약들은 모두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이제 흡수가 되는 약들은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혈액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방법은 총 이제 4가지 방법이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이제 초록색 그림입니다. 이거는 지금 세포를 그냥 장세포를 상피세포를 그냥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영어로는 transcellular diffusion이라고 합니다. trans 통과한다. cellular 세포를 그죠? 그래서 세포를 그냥 통째로 통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transcellular diffus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iffusion은 그냥 확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농도 차이에 의해서 한쪽에 이쪽에 장 내강의 양이 많고 혈액에는 양이 적으니까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포를 통과해서 가려면 약 분자의 사이즈가 정말 작아야 됩니다. 작으면서도 지용성이어야 합니다. 그 지용성이라는 말은 기름에 잘 녹는 그런 성분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용성이면서 사이즈가 작은 약들은 이렇게 쉽게 세포를 통과해서 이동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파란색, 요거는 세포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약들입니다. 세포 사이 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통과를 하려면 약의 분자 사이즈가 정말 작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용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이면서 정말 작은 사이즈여야지 이렇게 이제 세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통과가 가능한 약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요거 이제 빨간 색깔, 요거는 세포 여기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약이 여기 세포막에 닿으면은 소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포가 형성이 되면서 약을 감싸죠. 감싸면서 얘가 이렇게 다 이쪽 벽면으로 가서 또 이렇게 같이 융합이 되면서 약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이 운반되는 과정은 transcytosis라고 부릅니다. transcytosis.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되는 약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통과하는 약들은 보면은 상당히 큰 분자를 가진 이제 그런 성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약은 아니지만 이뮤노글로불린,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뭐 A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펩타이드 같은 것들, 펩타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뮤노글로불린이나 펩타이드 같은 것들은 아주 분자량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트랜스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장 내피세포를 통과해서 이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기전이 아주 약물 상호작용에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약들이 이 네 번째 방식으로 운반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터널 같은 게 있죠. 이걸 보통 이제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반체죠. 캐리어. 그래서 이런 운반체를 통한 이제 이동입니다. 그래서 약물이 어떤 운반체에 결합을 해서 이제 운반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carrier mediated transport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먹는 약들은 수용성이면서 좀 분자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패시브 디퓨전, 이런 디퓨전 1번이나 2번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러한 약들은 이제 이런 특정 운반체를 타깃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네 번째 이런 기전으로 이동하는 약들이 약물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carrier mediated transport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물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캐리어를 통한 그래서 carrier mediated transpor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캐리어를 통한 운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물질이 이제 이런 캐리어들을 통해서 세포막을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carrier mediated transport는 크게 passive transport와 active transport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assive, 여기 active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passive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농도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쪽의 농도가 높고 한쪽의 농도가 낮으니까 이동하는 그러한 이제 이동 방식이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active transport는 에너지, 즉 여기 보면 ATP가 사용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농도 차를 거스르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리어를 통한 운반이 모두 흡수를 돕기 위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uptake transport들은 조직 안으로 약을 흡수하는 과정을 도와주는데 반대로 이제 efflux transport들도 또 존재를 해서 이러한 운반체들은 약을 밖으로 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carrier media transport는 크게 uptake transport와 efflux transport로 나뉘는데 uptake transport는 조직 안으로 우리가 이제 약을 흡수하기 하는 것을 도와주는 아이들이고 efflux transport는 이제 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약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퍼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efflux pump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러한 efflux 펌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P-글라이코프로테인입니다. 간단하게 뭐 P, G, P 이렇게도 이제 줄여서 쓰는데요. 그래서 몇몇 약들은 이러한 efflux 펌프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이런 carrier mediated transport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슷한 구조의 약물들은 이제 같은 캐리어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약이 좀 더 우세해지면은 이제 우세하지 않은 다른 약이 이제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약물 농도가 너무 높고 캐리어의 수가 정말 적으면 이런 캐리어들이 이제 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장에 있는 이런 각종 트랜스포터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uptake transporter입니다. uptake 트랜스포터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intestinal lumen, 그래서 장 내강에서부터 이제 혈액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이렇게 안으로 이제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거기에 반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면은 오히려 밖으로 이제 루멘으로 이제 장 내강으로 약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들은 efflux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P 글라이코프로테인을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다른 이런 이제 efflux 펌프들이 존재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ATP를 사용하는 이제 active transpor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에는 이러한 트랜스포터들이 있으면서 이제 약을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약을 흡수가 안 되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헤파로사이트, 그래서 간세포죠. 간세포에도 이런 각종 트랜스포터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뭐 간 조직 내로 이제 약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래서 간에서 이제 여기는 바일, 그래서 이제 담즙이죠. 그래서 담즙으로 약이 빠져나가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renal epitheliu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장이죠. 신장에서 이렇게 여긴 유린이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그래서 신장 세포에서 이렇게 퍼내는 이런 이제 펌프들이 이플럭스 펌프들에 의해서 약들이 이제 소변으로 더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이런 메커니즘들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carrier mediated membrane transport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약물이 이제 장 상피세포를 통과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초회 통과 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first pass metabolism이라고 합니다. 네, 초회 통과 대사란 약물이 위장관으로 흡수된 후에 전신순환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나오지만 경구 투여 시에 약이 위를 거치고 장을 거치고 이렇게 흡수가 되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에서 전신 순환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장관에서 이렇게 장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장에 아까 봤던 장의 점막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막 세포에 있는 이 세포 내에서 일부가 대사가 되어서 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헤파리 폴로베인을 타고 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간에 가고 나면은 이 간에서도 일부가 대사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남은 것만 전신 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신 순환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 점막에 있는 세포 그리고 간에 있는 세포에서 이제 대사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을 초회 통과 효과 또는 초회 통과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회 통과 대사가 큰 약물들은 상당 부분 대사가 돼서 사라진 다음에 정말 조금만 남아서 전신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약물 상호작용에서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하면 장 점막에서 이렇게 약을 대사시키는 효소들이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간에도 이렇게 약을 대사시키는 효소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른 이제 약을 먹으면은 이들 이제 약 대사 효소들이 활성이 증가될 수도 있고 또는 감소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되면은 초회 통과 대사가 달라지게 되고 이제 전신 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약의 양이 이제 뭐 줄어든다든지 증가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에서 이제 약물 흡수 과정에서 장 상피세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carrier mediated transport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초회 통과 대사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물 상호작용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이제 가장 좀 자주 언급이 되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출 운반체 중에 P글라이코프로테인이 아주 자주 언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제 장과 간에 있으면서 초의 통과 대사를 일으키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약물 대사 효소는 CYP3A4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약을 100%를 이제 100을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위를 지나서 여기 장으로 가가지고 여기 장 그림이 여기 1번 그림이 있는데요. 장 내강이죠. 루멘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되어 있는 데가 이제 혈관 혈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이 있는데 P글라이코프로테인이 자꾸 이제 흡수가 되려고 하는 약을 자꾸 퍼냅니다. 그래서 P글라이코프로테인에 의해서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장 상피세포로 들어왔더니 CYP3A4 이 효소가 약을 분해를 해서 또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00을 먹었는데 여기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양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30이 들어온 다음에 얘는 이 혈관을 타고 이제 헤파틱 폴트베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간에 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30이 도착을 했는데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이 여기도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이 약을 여기 담즙으로 빼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설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부는 이제 배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간에 있는 CYP3A4 이 효소에 의해서 또 대사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또 절반이 없어져서 15%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15%는 이제 전신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을 먹었는데 P글라이코프로테인 그리고 CYP3A4의 작용에 의해서 15만 남게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듯 얘네들이 이제 그 약물 흡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약물 상호작용이 생겨서 어떠한 약을 먹었는데 이제 그 약들이 얘네들의 효과를 작용을 억제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작용이 억제가 되면은 이제 이들의 작용에 영향을 받는 약들은 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P글라이코프로테인은 약이 흡수가 안 되도록 그래서 퍼내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의 작용이 이제 어떤 약을 먹어서 억제가 되면은 이제 퍼내는 게 안 되니까 약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P글라이코프로테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약들은 이제 흡수량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 위험이 증가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약물 대사 효소인 CYP3A4 얘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약과 이제 이 효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약을 동시에 먹게 되면은 이 효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약의 약물 흡수가 또 증가되게 되고 부작용이 증가되는 이러한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약물 상호작용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이제 개념은 생체 이용률입니다. 영어로는 bioavailability라고 부릅니다. 네, 생체 이용률이란 복용한 양 대비 전신 순환에 들어가는 약물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그림에서 이미 본 것과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약을 먹었는데 일부는 이제 흡수가 안 되고 장 점막 세포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부들은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장 점막 세포를 통과를 했는데 뭐 일부는 여기서 이제 대사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대사가 되고 남은 것들은 이제 헤파틱 폴드 베인을 통해서 이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으로 갔더니 여기서 또 일부가 대사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은 것들이 다 이제 systemic circulation 전신 순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었던 약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이 들어왔는데 맨 최종적으로 15만 남아서 이제 전신 순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비율 100분의 15의 몇 퍼센트? 100 하면은 15%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bioavailability가 1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이제 고지혈증에 쓰는 이제 약 중에 아주 대표적인 약이 아토르바스타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르바스타틴은 이제 성분명이고요. 이제 브랜드명 약 이름 중에서는 유명한 것이 바로 리피토라는 약이 있죠. 그래서 리피토라는 약의 이제 성분명이 아토르바스타틴인데요. 이 약의 경우에는 first pass metabolism을 정말 많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 있는 이제 점막 세포와 간에 있는 세포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대사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systemic circulation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는 이제 많아봐야 13%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바스타틴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콜레스테롤 약인데요. 이제 고지혈증에 쓰는 약이고 얘의 경우에는 이제 생체 이용률이 훨씬 더 낮아가지고 이제 최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약들 중에 보면은 생체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약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생체 이용률이 정말 낮은 약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대사 효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펌프라든지 얘네들이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약이고, 이러한 약들은 약물 상호작용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에 자주 언급이 되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의 흡수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약물의 흡수 과정에 대해서 좀 한참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약물의 흡수 단계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가? 약물 흡수 과정에서 어떻게 약물 상호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6가지 메커니즘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6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흡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약물 상호작용 메커니즘들은 앞으로 이제 이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